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별병원입니다. 네, 오늘은 클리닉, 로스쿨 수업이죠. 클리닉 14번째 시간, 드디어 종강이에요.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잘 버텨주셔서 되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3학년분들 이제 좀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도 그랬거든요. 보통 1학기 지나고 나면은 여름방학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이 오잖아요. 가을, 겨울 오면 진짜 얼마 안 남았네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아직 시간 좀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지금 잘 정리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가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이제 눈앞에 있는 시험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 어떤 거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거고 어떤 건 대면으로 진행이 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잘 이제 체크해 나가면서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건강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마디만 드리면 시험에 우리가 시험 하루 이틀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시험을 봐야 되고 또 하루에 보는 시험 시간이 정말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들었던 조언이 운동을 1학점처럼 이제 항상 하라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 3학년 때 되게 건강하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썼거든요. 근데 사실은 3학년 때 이제 건강하지 않거나 시험 때 아프면 굉장히 힘든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좀 지금 시간 아깝다고 막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건강 관리를 조금 잘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운동하거나 이러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조금 방법들을 우리가 같이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들, 건강 관리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시면서 해 나가실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 고비만 잘 넘기면 여러분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2년 반 동안 고생해 왔잖아요. 정말 얼마 안 남았고 여러분 시험 끝나고 이제 학교 통지를 받는 순간 저랑 같이 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좀 하시면서 너무 시험에 많이 매몰되지 마시고 내가 몇 개월만 더 고생하면 이제 시험을 보고 나는 현업에 나갈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마음을 가볍게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같이 해보게 되네요. 그리고 2학년 분들도 이제 보통은 2학년 1학기가 좀 고단하잖아요. 이렇게 새로운 과목도 많고 그래서 조금 힘들 텐데 약간 조금 체력적으로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조금 쉬시면서 보충도 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조금 중요한 시기인 것 같긴 해요. 2학년 방학이 여러분이 부족한 과목을 보충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이제 새로운 과목들, 좀 낯선 과목도 또 배우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미리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정말 시간이 많기 때문에 욕심내지 마시고 여러분이 해야 되는 과목이 있다면 그것들을 좀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명확하게 잡아가지고 내가 이 과목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해보겠다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과목을 다 한 번씩 건드려 봐야지 그것도 가능하면 좋지만 그게 오히려 굉장히 부담되고 힘들 수 있고 잘못하면은 한 과목도 제대로 못 보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니까 본인의 컨디션과 본인의 이제 그동안 해왔던 그 과목들 있잖아요. 그것들 잘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방학을 어떻게 보낼지를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잘 방학을 설계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항소를 주제로 하려고 해요. 항소 부분을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항소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지금 제가 할 거 중에 여러분이 특별하게 모르는 내용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현업에 나가면 이런 항소장이라든지 항소 유효서를 작성할 일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럴 때 갑자기 안 보고 이거 잘 모르고 지나가게 되면 좀 난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민사소송법이라든지 규칙 같은 것들을 제가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 이제 담아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약간 나중에 객관식 같은 거 볼 때 이 조문이 여기에 있었지 이런 취지로 좀 기억나시라고 제가 한 번씩 굳이 이렇게 짚어드리는 거니까 같이 눈으로 좀 확인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자, 봅시다. 항소는요 1심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전부 승소를 했어요, 상대방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 말도 안 돼. 전체가 다 잘못된 거야. 이거는 이유 없는 건데 지금 원심이 사실 오인한 거잖아. 잘못 봤네. 이러면서 취소를 전부 다 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뭐 한 3억 정도를 대여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그 중에 1억은 진짜 대여한 게 맞는 거죠. 근데 2억은 그게 아닌 거예요. 대여금이 전혀 없고 청구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원고가 전부 승소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예를 들면 일부만 취소해달라라는 식으로 항소
항소를 제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는 거를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인은 다시는 법령 오인하고 사실 오인이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재판부가 사실관계까지는 정확히 확인했는데 그 적용해야 되는 법조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오해가 있다거나 아니면 다툼이 있는 경우였는데 뭐 A 쪽을 지지해서 이쪽을 들어줬다든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혹은 이 법이 여기에 적용되기에는 조금 명확하지 않은, 그리고 판례가 정반대로 보고 있는 혹시 이런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잘 서치를 해가지고 판단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의외로 사실오인이 많아요. 왜냐하면 특히 복잡한 사건일수록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노동사건도 그렇고 그 외에 이제 저희가 담당하는 다양한 사건들이 있는데 그런 사건들도 사실은 증거가 명백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증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재판부가 미처 확인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그것들이 뭐 누락됐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오인에 관해 주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항소심은요, 사실심이잖아요. 그죠? 상고심은 법률심이고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사실심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요, 새로운 자료하고 주장을 제출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상고심 같은 경우, 그러니까 3심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의뢰인들하고 상담을 하시거나 할 때에는 그 부분을 반드시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의뢰인들은 사실은 이런 것들에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당연히 3심 가서도 제출할 수 있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해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증거나 주장 같은 것들은 2심에서 다 끝내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들 잘 말씀하시면서 관련된 증거들을 최대한 많이 받아서 확인을 하시고, 그게 이제 소송에 어떻게 우리가 현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시면서 제출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항소심 법원 같은 경우는요, 이제 1심에서 올라오는 자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이미 봤던 거든지 1심에서. 그리고 2심에서 뭐 새롭게 혹은 낸다든지 아니면은 서면을 다시 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토대로 상소가 과연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냐, 그러니까 즉 항소를 인용해야 되냐, 기각해야 되냐, 아니면 요건도 안 되네, 각하, 뭐 이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항소의 대상을 법이 뭐라고 보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민사소송법 제390조인데요. 항소의 대상이라고 나와 있죠. 제1항. 항소는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 판결에 대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1심이 아직 진행 중인 거예요. 진행 중인데 뭔가 재판장이 저 재판장이 뭔가 판단을 우리한테 불리하게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항소를 미리 할까? 이거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심 판결이 끝나야 1심 판결이 선고된 종국 판결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만 종국 판결 뒤에 양쪽 당사자가 상고할 권리를 유보를 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때, 이럴 수 있죠. 우리가 합의도 뭐 할 수 있는 거니까, 합의는 어떠한 것이든.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 여기 보면 제2항에 보면 단서의 합의는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해서 이 내용이 뭐냐면 서면으로 작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란의 다툼의 소지가 너무 많고요. 명확하게 어떤 것이 그 당사자의 의사였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그 합의할 때, 항소를 하지 않겠다라고 합의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만 해요. 그렇다면 항소 기간은 어떨까요? 여러분, 진짜 중요해요. 항소 기간. 왜 중요한지 아시죠? 자, 같이 조문 볼게요. 제396조 항소 기간 제1항.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해야 된다. 다만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기간은 불변 기간으로 한다.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이 불변기간 놓치면 그거 번복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송달된 날로부터 2주가 지나버리면 항소 제기 못하고요. 그러면서 발생하는 어마어마한 손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사무실과 변호사가 같이 확인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현업에 나가셨을 때 이 부분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1차적으로는 이것들이 이제 그 보통 이런 불변 기간 같은 거 있잖아요. 보통은 당연히 직원분들이 이제 체크를 해주시거든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기일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불변 기간 같은 것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은 전부 체크를 하죠. 그리고 문서가 법원에서 오는 거, 그리고 뭐 제출하는 거 이런 거 다 직원분들이 1차적으로 하시긴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변호사도 같이 체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혹시나 이게 문제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특히나 이런 불변기간을 지나버리면 돌이킬 수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물론 불변기간이라도 이제 밑에 보는 예외가 있지만 이거는 진짜 너무 극히 예외적인 사항일 때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변기간 경과해가지고 문제되는 사례도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현업에 나가시면 불변기간은 반드시 체크하세요. 예를 들면 직원분들 여러 분 계시니까 크로스 체킹을 하든지 다른 변호사님들과 같이 크로스 체킹을 하든지 해가지고 특히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제가 권해드릴게요. 자, 판결 전의 항소는요. 여기 볼게요. 그 후에 대상이 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부적법한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 재판장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 우리한테 불리한데 항소할까? 라고 했다는 거죠. 그거 안 된다고 했잖아요. 설령 우리가 항소를 미리 했어요. 판결 선고되기 전에.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재판장님이 정말 그렇게 선고하신 거예요. 그거 유효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믿고 항소 안 하면 2주 경과되면 끝나요.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선고된 이후에 해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2주는 불변기간이라서요. 원칙이에요. 원칙. 법원이 임의로 위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없어요. 너무 당연하겠죠. 불변기간이 뭔데요? 변하지 않는 기간이잖아요. 이거 도과하면 정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아주 극히 예외가 있어요.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 민사소송법이고요. 제172조의 기간의 신축 부과기간이고 제2항이에요. 법원은 불변기간에 대해서 주소나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부과기간을 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멀리 있을 경우에는 제때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좀 배려하기 위한 규정인 거죠. 하지만 정말 예외적인 경우예요. 제173조 소송행위의 추후 보완. 자, 제1항 먼저 볼까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 자, 여기 기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간혹 있을 수가 있잖아요. 또 귀책도 없고 과실도 없어요. 그럴 때 누가 봐도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이건 불가능했어 라는 게 있다면, 그런 사유가 있다면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예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었을 당시에 외국에 있었던 당사자에 대해서는 이 기간은 30일로 한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우리가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었는데 보통 2주 지나면,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항소기간이 2주잖아요. 그런데 외국에 있으면 어때요? 이것들 송달이라든지 이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알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알았다고 하더라도 대응하기가 또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럴 때를 대비해가지고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해서는 30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1항의 기간에 대해서는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제 그런 부분들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항소장에는 뭘 기재해야 될까요? 이게 항소장이 소장하고 뭐가 다를까요? 한번 볼게요. 자, 제397조에 항소의 방식, 항소장의 기재사항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제1항, 항소는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제2항, 항소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라고 해서 나오는데, 이게 처음에 현업에 가시면요 모를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불변기간이니까 2주를 무조건 지켜야 되는데 이게 항소잖아요? 그러면 항소니까 고등법원에 제출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항소장은요 1심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세요. 객관식 나올 수도 있어요. 1심 법원에 제출해야 되고요. 그리고 항소장에 반드시 써야 되는 사항. 제1호 당사자하고 법정 대리인, 제2호 제1심 판결을 표시하고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의 표시인데 항소인하고 피항소인의 성명하고요. 주소까지 기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소장 기재하듯이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소장에 당사자 기재할 때는 성명하고 그 다음에 주소 이런 것들 다 기재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송달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법정 대리인이나 보조 참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같이 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제1심 판결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1심 판결을 이렇게 표시하지 않으면 어떤 걸 불복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워낙 1심 법원에도 진행되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사자의 경우에도
반드시 한 사건만 진행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함께 진행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대체 이게 무슨 사건을 지금 이렇게 불복한다는 거지? 라고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불복의 대상 판결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보시면 제1심 법원하고 사건 번호, 사건명, 선고일자, 주문을 같이 기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법에는 안 나오는데 규칙이나 이런 그 뒤에 나오는 또 부분들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인지예요. 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인지를 붙이지 않으면 법원이 이걸 확인하지 않는다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드시 소장이든 항소장이든 제출을 하실 때는 인지를 반드시 붙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기재례를 제가 일부러 가져왔어요.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여러 가지 작성을 하실 때 혹시나 기록형에 이제 나오거나 아니면 실무에 우리가 작성할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기재례는요, 법원에서 형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무상 반드시 이렇게 작성해야 된다라는 것이니까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보시면 항소인은요, 항소심 변론 종결시까지예요. 그죠? 항소심 변론 종결시까지 불복 신청의 한도나 그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무상 항소장의 불복의 범위나 항소 취지를 기재하는 것이 당연히 일반적이겠죠. 자, 기재를 볼게요. 1번,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자, 이 내용 보면 1심 판결을 취소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그냥 불복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제2번,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건 일부 부분이라는 것이고요. 네, 자, 기재를 3번 한번 볼까요? 3번 보면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라고 나오면서 금액을 분리하고 있어요. 원고하고, 그러니까 원고 갑하고 원고 을 각각 나눠서 지금 되어 있거든요. 보시면 피고는 원고 갑에게 1억 3천만 원, 원고 을에게 1억 2천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2019년 12월 11일부터 2020년 3월 8일까지는 연 5%, 그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아시죠, 여러분? 지금 지연이자 12%인 거 아시죠? 4번 볼게요. 제1심 판결 중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이 3천만 원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이니까 다투지 않는 거예요. 자, 볼게요. 밑에 왜 그러냐면 원고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범위를 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3천만 원까지는 내가 인정할게. 근데 3천 이상은 내가 갚을 이유가 없어. 이런 취지인 거잖아요. 그럴 때 이 부분을 취소하고 동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자, 더 있어요. 굉장히 많죠.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5번,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9년 6월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6번과 7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자, 볼까요? 7번 우리 보면은 이 이율 작성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사상 이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연이자 하는 부분들 나오잖아요. 여기 마찬가지거든요. 2019년 3월 7일부터 2020년 5월 9일까지는 연 5%이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 다음 8번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보면 이렇게 쓰기도 해요. 가, 나 분류한 다음에 먼저, 그러니까 워낙 복잡한 소송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겠죠. 자, 가번 제1심 판결 중에서 피고 갑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라고 하면서 이 금액의 일부하고 시기에 대해서 굉장히 나눠서 쓰고 있죠. 그러니까 갑은 원고에게 700만 원, 피고 갑은 원고에게 700만 원 및 그중 200만 원에 대한 2019년 3월 7일부터 2020년 7월 9일까지는 연 5%. 그리고 500만 원에 대한 2019년 3월 7일부터 2020년 3월 11일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라고 먼저 이제 가 부분을 쓰고요. 나의 또 다른 내용을 쓰는 거예요. 제1심 판결 중 피고 제1보험 주식회사 및
피고 주식회사 삼성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 있고요. 밑에도 비슷하게 금액 관련된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11번만 한번 같이 보시면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라는 건데 이건 언제 쓰냐면 1심에서요 이미 예비적 청구가 병합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선택적 청구도 할 수 있고 예비적 청구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 1심에서 이미 예비적 청구가 병합이 된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나머지 논문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항소 이유 한번 볼게요. 여기는 또 규칙이 나와요. 규칙에 뭐라고 나오는지 볼게요. 제126조의 2, 제1항 항소인은 항소의 취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항소장 또는 항소심에서 처음 제출하는 준비 서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자, 1호 1심 판결 중 사실을 잘못 인정한 부분,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 아까 그거잖아요. 사실오인이거나 혹은 뭐 법률에 관련된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 그리고 2번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할 사항. 3호 항소심에서 새롭게 신청할 증거하고 입증 취지. 이것도 생각보다 중요하거든요. 이제 특히나 당사자하고 이제 당사자가 같은 대리인을 선임했을 때도 그렇지만 다른 대리인을 선임했을 때에도 이런 부분들도 할 수가 있거든요. 새롭게 그러니까 새롭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신청할 증거가 뭔지, 이 증거를 왜 신청했는지 그 취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새롭게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칙적으로는요, 사실 항소심 같은 경우는 원심의 그런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게 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좀 있잖아요. 물론 결과가 변경될 수 있어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같은 결론을 좀 가는 게 어떻겠냐라는 취지의 판결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러면 아니 이거 1심에서 이렇게나 길게 다퉜는데 아니 1심에서 왜 이거 안 냈어요?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을 하고 왜 새로운 증거를 신청을 해야 되는지에 관한 그런 내용들, 그 이유를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2항 재판장 등은 피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1항 제1호에 따른 항소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을 기재한 준비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은 그 재판 변론기일이죠. 변론기일이 열리기 한 일주일 전에 제출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뭐 더 일찍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일반적으로 한 일주일 전에 제출을 한다고 하면 그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 재판부에서도. 그런데 그때까지 이제 계속 안 내고 이제 굉장히 늦게 내시거나 하면 이게 워낙 복잡하고 정말로 쟁점이 많은 사건이기 때문에 계속 그냥 차일피일 기일이 공전되거나 이렇게 한없이 연장되고 연기될 만한 우려가 있는 사건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우려가 있을 때 재판부에서는 언제까지는 이것들에 대한 반박 내용을 기재한 서면 제출해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하시기도 해요. 자, 기재를 그러면 같이 볼게요. 이거는 지금 제가 항소장 2개를 가져왔거든요. 첫 번째는 1심 피고하고요. 피항소인이 같은 경우예요. 같이 볼게요. 항소장 보면 사건 번호 나오고요.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소할 때 어땠어요? 반소할 때도 반소 원고, 반소 피고 이렇게 썼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지위를 같이 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이런 식으로 쓰시고 성명, 주민번호, 주소 이렇게 쓰시고요. 요즘에 주민번호 끝까지 안 쓰는 경우들도 좀 있기는 하고요. 어쨌든 그리고 나서 여기 중요하죠. 위 사건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인, 그러니까 뭐 관할 법원 쓰면 돼요. 언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는 바 원고는 이에 불복이므로 다음과 같이 항소를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이 판결 정보는 언제 송달받았는지까지 쓰셔야 되죠. 그래야 이제 그 불변기간 관련된 것들, 불변기한 관련된 것들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제 1심 판결의 표시 이거 쓴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나왔죠. 1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번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런 식으로 주문 쓰시면 돼요. 그냥 이거 항소 취지 1번 제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전부 불복하는 거죠. 자, 2번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서초동 어디어디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번 이건 그냥 다 들어가는 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그리고 항소 이유인데요. 이제 이게 항소장을 제출을 하면서 항소 이유를 같이 제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급하잖아요. 지금 2주밖에 없는데 이걸 판결 이유를 다 세세하게 분석하고 여기에 대해서 항소 이유를 다시 쓰고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리고
중요한 업무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법원이 한번 판단을 했어요. 근데 당신의 판단이 잘못됐으니 다시 해주세요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준비를 열심히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기간이 많이 필요하고 단시간에 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날짜를 지켜야 되니까, 불변기한이니까 항소장을 먼저 내고요. 이런 식으로 항소 이유는 추후 준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나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리고 다음 그 기재 2번 한번 볼게요. 이거는 뭐냐면 그 1심 피고가 여러 명인 거죠. 근데 이제 피고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볼게요. 이때는 원고 항소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고 피고 피항소인 누구누구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똑같아요. 이제 그 법원 쓰시고 사건 번호 쓰시고 사건명 쓰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법원은 언제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선고했는 바 원고는 이에 대해 불복이므로 다음과 같이 피고 누구누구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판결 정보는 언제 송달받았음 쓰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심 판결의 표시를 쓰는 거예요. 소유권 인정 등기 절차 관련된 부분이겠죠. 그리고 청구 기각하고 그 다음에 소송 비용 중에서 이제 지금 일부에 대해서만 하는 거니까 원고와 피고 이윤수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이영수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항소 취지를 쓰시는 거예요. 이제 1심 판결 썼으니까. 그리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이영수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이영수는 원고에게 뭐 얼마를 지급하라 언제까지. 그리고 원고하고 피고 이영수 사이의 소송 총 비용은 피고 이영수가 부담한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근데 이거 다르지만 여러분이 기존에 해왔던 그 기재를 보시면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항소 이유 마찬가지로 추후 준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첨부 서류 같은 거 있고 날짜, 그 다음에 소송 대리인 쓰시고 본인 성함 쓰시면 되죠. 그리고 고등법원 기준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항소심은 어디까지 변론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에 나오거든요. 자,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보면 변론의 범위가 나와요. 제1항 변론은 당사자가 1심 판결의 변경을 청구하는 한도 내에서 한다. 그리고 제2항 당사자는 제1심 변론의 결과를 진술해야 한다. 그러니까 변론은 늘 그렇죠. 이제 우리는 변론주의잖아요. 민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당사자가 1심 판결의 변경을 청구하는 그 범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봤듯이 전체를 다 취소해달라라는 게 있고요. 그 중에 내가 얼마까지는 인정하겠어. 하지만 그 이유는 안 돼. 라고 하면 그 부분, 일부분인 거잖아요. 그것들의 범위인 거고요. 그리고 항소심은 속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변론의 결과를 당연하게 진술을 해야겠죠. 그리고 제1심 변론 결과의 진술은요. 당사자가 1심에서 한 사실상이나 법률상 주장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정리된 쟁점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제출되거나 원용한 증거 방법이 있고 또 서증을 냈을 때 상대가 여기에 대해 인부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증거 조사의 결과의 요지 이런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종합해가지고 항소법원에 현출을 시키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는 규칙이 정하고 있어요. 민사소송규칙 제127조의 2, 제1심 변론 결과의 진술이라고 나와 있죠. 제1심 변론 결과의 진술은 당사자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주장이나 정리된 쟁점 및 증거조사 결과의 요지 등을 진술을 하거나, 그러니까 당사자가 주장을 먼저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법원이 당사자에게 해당 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재판장님의 성향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갔을 때 재판장님께서 관련된 부분을 되게 상세하게 질문하셨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도 하고 즉답할 수 있는 거 즉답을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답변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즉시 답변을 하는데 약간 이거 맞았던가? 라고 약간 물음표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절대로 조서에 기재하시면 안 돼요. 조서에 기재하면 그냥 고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판단이 되지만 이 부분 조금 더 정리해서 그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라고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냥 조서에 기재해버린다고 해버리면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인데 사실관계가 달랐을 때 굉장히 낭패에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 정리하실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항소심에서는 이렇게 법원에서 물어보고 그 조서에 기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미 반소에서 봤던 부분이거든요. 반소의 제기 항소심에서 가능하냐? 우리 뭐라 그랬어요? 그때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건이 있죠. 자, 볼게요.
제412조 반소의 제기 제1항 반소는 상대방의 신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제2항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할 때에는 반소 제기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뭐 신급의 이익을 해야 할 우려가 없는, 그러니까 충분히 1심에서 약간 다루었던 경우들, 그리고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 근데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했는데, 그러니까 반소를 제기했는데 내가 동의합니다라고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거기에 대해 변론을 하는 거죠. 그러면 동의하고 같이 본다고 했죠. 그 부분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항소 기각하고 그다음에 인용은 언제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이 명시하고 있거든요. 제414조 보면 항소 기각인데요. 제1항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소를 기각해야 되죠. 너무 당연한 거. 제2항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항 같은 경우는 아니 1심 판결이 너무 정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볼 필요도 없네. 당연히 항소 기각 이럴 수 있죠. 두 번째는 뭐냐면 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찬찬히 살펴봤더니 이 이유는 다르지만 다른 이유를 보니까 이 판결의 결과는 정당한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판결을 도출하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쟁점들이 있고 이것에 관해서 어떤 것들은 부합하지만 어떤 건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1심이 이제 근거로 들었던 이 판결의 근거로 들었던 이 근거는 사실은 애매한 거였어요. 아니면 이 사건에 맞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이유를 봤더니 이거 판결 결과 맞네 이런 경우에 그럴 때는 당연히 항소 기각하는 거죠. 결론이 맞기 때문에 그 부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항소 인용이나 제1심 판결의 취소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제416조에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취소해야 한다 라고 판단하고 있죠. 이거 너무 당연하겠죠. 그죠? 그리고 제417조에 어떤 게 있냐면 간혹 우리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나오는데 판결 절차의 위법으로 말미암은 취소라고 나와요. 그래서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날 때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상으로 너무 중요하죠. 법률 쟁점, 사실관계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절차가 법률에 어긋날 때예요. 왜냐하면 절차적으로 보장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일방 당사자의 그런 소송 절차나 진행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것은 결국은 이 당사자의 권리를 굉장히 심각하게 침해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적인 것, 법률적인 것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오늘 이제 항소 관련된 부분들 잘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항소 관련된 부분들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신다거나 혹은 혹시나 이제 그런 뭐 서면 작성하실 일이 있다든지 그럴 때 이 부분들 좀 기억하시면서 하시면 조금 더 유리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곧 조금 한두 주 정도만 고생하시면 방학이잖아요. 그러니까 방학을 좀 기대하시면서 전례 없이 되게 힘든 시간 잘 지나오셨어요, 여러분. 방학 기대하시면서 방학 동안에 조금 충전하시는 시간도 가지시고요. 그리고 다음 학기를 위해서 이제 그런 준비를 하실 수 있는 시간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여러분들 뭐 이번에 보고 또 안 볼 사이 아니니까 우리 혹시나 이제 좀 힘들거나 어렵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그냥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메일로 주시면 다른 건 제가 받기 힘들어요. 전화 이런 거는 잘 사실 연락이 안 될 거고 왜냐하면 너무 일정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뭐 메일로 이제 연락을 주시면 그런 궁금증이라든지 혹은 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또 같이 헤쳐나갈 수 있으니까 너무 많이 심각하게 고민하지 마시고 이 시간들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